안녕하십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 강아지 보리랑 같이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히 자연에 대한 중요성, 야생동물과 그리고 동식물과 공존할 수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보리도 이렇게 최초로 여의도맨션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종종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세요. 여의도맨션이 최초로 해외 올 로케이션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주제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박종호 교수의 여의도맨션 몽골을 가다 이런 주제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 등에서도 간간히 해외 소식 전하면서 저한테 몽골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제가 찍었던 영상 같은 경우는 400만 조회수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또 저랑 아주 잘 친하게 지내는 한 유튜브 채널에 가서 제가 찍은 거는 또 한 130만 정도의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거기 현지에서 초대해 주신 유목민들과 그리고 기업인들이 저한테 부탁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요, 바로 자연 환경과 공존하기 위한 몽골의 노력들을 좀 찍어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몽골의 노력을 한국 사회에서도 좀 알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던 원주민과 기업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 직장이나 뭐 최근에도 제가 프로젝트 한 것들 중에서는요, 간간히 저개발 국가나 또는 기타 국가에서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고 해서 가봤는데, 실제로는 자연 환경 지키는 모습을 좀처럼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제가 우려한 듯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저는 저한테 이런 거 보여줘서 좋은 얘기를 들을 게 없으실 텐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좋은 어떤 취지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차 안에서 촬영을 하다가 금광산이 개발되는 모습만 제 선입견으로 먼저 쳐다보고, 아니 결국 이렇게 몽골의 대자연, 이제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원시 초원마저도 이렇게 황폐화시킨 거냐라고 하면서 제가 그 현장에서 계속 녹음하면서 달려갔던 모습도 있는데, 특히 가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환경에 제대로 기여한 거 없으면 저 이 영상 못 올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녹화도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마음 놓고 제가 비판으로 떠들었다가, 정작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는 제 생각이 바뀌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은 좀 같이 공유를 해주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특히 이 영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광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 시세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전 세계가 높이 인식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금을 캤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불법적으로 사금을 채취하는 행위도 높아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금 시세가 높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금을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해당 국가의 정책 당국에게 약속했던 환경을 지켜가면서 금을 채취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도 뭉개버리면서 금 채굴을 아주 성행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 같은 경우 금 채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중금속 때문에 인근 야생동물이 이 중금속에 중독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몽골에 가선 저는 큰 선입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저개발 국가라고 해서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미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덜하고, 우리와 같은 OECD 국가들만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다라는 건 우리가 가진 철저한 착각이었구나. 어찌 보면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었던 국가들이 더더욱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영상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우리에겐 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행의 순간은 저에게는 사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몽골 출장 겸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저는 승마를 몽골에서 체험하는 걸 참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요. 그런데 몽골을 다 합치면 한 50번 가까이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로 울란바타르를 비켜서 다른 동네까지 가본 거는 솔직히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란바타르를 비켜서 이렇게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제 라디오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몽골에서 좋은 취지에서 저를 어떻게 보면 촬영해 와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준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데일리로 방송하는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월요일에는 반드시 한국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던 금강 체험하는 그곳은 몽골 울란바타르나 울란바토르에 가까이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테르지 국립공원이 아니라 그 울란바타르에서도 다시 차로 8시간에서 근 10시간 가까이 더 이동해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거리까지 생각하면 제 촬영 일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현지에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요즘 울란바토르 시내는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그 울란바토르가 많이 막히는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구축됐던 도로가 너무 노후화돼서 항시 무슨 노후 보수 공사들을 많이 하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도로폭도 넓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도로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더 적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울란바토르 시내가 더 막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도시화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몽골의 인구는 대략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란바타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150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울란바타르라는 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차량 이용량이 늘 수밖에 없겠죠. 울란바타르는 또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굉장히 원활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오토바이라든가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울란바타르 시내에 차량이 많아졌고, 차량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도시 정체가 점점 심화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중고차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중고차가 워낙 보편적으로 활용돼요. 새 차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고차들을 대부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이 중고차는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차, 일본에서 사용하던 중고차, 아니면 러시아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들이 이렇게 몽골로 재판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고차들 중에서는 어떤 차종도 섞여 있냐면, 침수 차량이라든가 앞쪽은 전소됐거나 정면 충돌해서, 아니면 뒤쪽이 정면 충돌해서 전소된 그런 두 차를 반뚝 잘라서 앞부분은 못 쓰게 되니까 뒷부분에다가, 또 뒷부분을 못 쓰게 된 차는 앞부분을 이렇게 용접으로 나머지 다른 두 차를 붙여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니다 보니까 중고 차량 중에서 갑자기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대형 고장이, 그래서 큰 사고로 유발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 시내 교통사고들도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울란바타르가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래서 울란바타르 시내를 가로질렀다가는 도저히 현장까지 도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현지 사람들이 바로 오프로드로 울란바타르 바로 옆에 있는 산을 넘어서 울란바타르를 가로지르는 그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울란바타르 시내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오프로드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갑질하려는 게 아니라 제 그냥 방송 일정 때문에 이러지 않으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이제 간 건데, 세상에 제가 몽골을 5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재밌는 여행 경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게 이 오프로드입니다.
사실 저도 난생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을 통해서 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과 개천, 하천들을 넘어가면서 목적지로 가는 그 대자연을 즐겨가면서 가는 그 경로를 처음 가봤는데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몽골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볼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처음 방문을 하러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 경로는요. 울란바타르 시내에 가서 뭐 몽골의 여러 국립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기념사진 찍어오는 것도 좋지만요. 뭐 그런 문화유적지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몽골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대자연을 만끽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청량감으로 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중간에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저 바깥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저 앞에 차량 3대 보이시죠? 저희 차량을 비롯해서 나머지 차량도 지금 바로 하천 하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천을 몇 개씩 건너가게 됐고요. 보시면 여기서도 잠시만 멈춰주시면 여기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오프로드로 이런 하천을 넘어갈 때는 하천이 동시에 여러 대가 하천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오판에서 하천의 깊이가 다르거나 그 밑이 늪같이 뻘밭이 있었을 경우에는요. 차가 중간에 가라앉아가지고 앞뒤로 이동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차량이 다 물가에 있다가는 어느 차도 나머지 차를 땡겨서 견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차 한 차씩 한 차가 건너가는 걸 보고 그 다음 차가 건너가는 게 수순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차가 다 건너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한 뒤에야 우리 차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번 마저 보시면요. 이따 밤에도 이렇게 강가를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천을 건넜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몽골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야생소, 야크라고 하죠. 야크가 주변에서 이렇게 자연 방목 상태로 본인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크를 근처에서 가까이 본다든가 그리고 염소라든가 여기 염소도 보이고 소네요. 이건 그냥 소도 보이고 이런 또 저 뒤에는 몽골 개 같은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아마 중간에 저희 풀 영상으로 명성 PD께서 많이 넣어주셨을 텐데요. 이렇게 현장의 모습들을 직접 다 체험할 수 있는 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첫 번째 느꼈던 건 몽골 여행은 오프로드로 그냥 아예 쭉쭉 달려가는 모습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몽골을 여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앞서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 밤하늘입니다. 사실 몽골 같은 곳에 가지 않으면 밀키웨이, 즉 은하수를 직접 보기에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빛공해라고 부르는데요.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밤늦게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는 곳들을 피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을 전부 다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각종 대기 오염이 심화돼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몽골 가면 이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몽골에서 이런 밤하늘을 보는데도 몽골도 슬슬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몽골도 개발이 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란바타르를 여행 갔던 사람들 대부분은 울란바타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국립공원, 테르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테르지 국립공원에 가서 거기서 게르 체험을 하면서 밤에는 별을 보자라는 마음으로 몽골 여행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정말 몽골 분들에겐 죄송하게도 더 이상 테르지 국립공원에선 밤하늘을 원활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몽골도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전 국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요. 게르
체험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호텔 리조트 같은 걸 조성하고 그리고 밤에 다니실 때 괜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조명들을 조그맣게 켜주기도 하고 큰 자동차들 다니는 곳에서는 가로등을 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밤에 몽골의 국립공원인 테르지 국립공원에서도 더 이상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게르 체험 그 야영장 건너편에도 또 다른 야영장이 있고 저 능선 근처에도 또 다른 야영장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 조명을 켜놓다 보니 정작 보고 싶은 밤하늘을 좀처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테르지 국립공원에 있는 여러 게르 체험장에서도 뭐 밤 11시부터 12시라든가 12시부터 2시라든가 전체 소등합니다. 이제 별자리를 볼 수 있게 저희가 불 꺼드릴게요 라고 하는 타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밤하늘을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했었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야영장에서는 불을 껐지만 저쪽 야영장, 다른 야영장도 똑같은 시간에 불을 끄는 게 아니거든요. 밤하늘을 제대로 구경하기 위해서는 눈이 어둠에 적응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데를 쳐다봤다가 다시 어두운 데를 쳐다보면요, 밤하늘에 충분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다 보질 못해요. 그래서 눈 자체가 별자리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두움과 그리고 이런 미묘한 별들을 내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수준까지의 시간적인 적응이 약간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실 통상적으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적어도 30분 이상 이 어둠의 눈이 좀 적응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별자리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소등하는 시간이 그런 충분한 여지까지 둘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려는 곳은요, 그 울란바타르에서도 다시 차로 8시간에서 근 10시간 가까이 더 이동해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자동차 라이트까지 꺼져버리면요, 바로 제 코앞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이 길 바깥에서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어둠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도 정말 제가 그 수십 차례 갔던 몽골 체험에서 밤하늘 봤던 때보다도 더 많은 은하수와 더 많은 별자리를 보고 왔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해야 되는 바람에 제가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별자리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렌즈와 함께 딱 그걸 찍고 오지는 못했고요. 거기 근처에서 주로 촬영됐던 사진들 몇 컷을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몽골에서 별자리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별 몇 개 이렇게 떠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하수,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물결 치듯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렇다면 몽골에서 별자리를 잘 보는 방법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빛이 완전히 차단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원거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구름이 너무 많거나 또 달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떠 있거나 그러면 다른 별들이 많이 못 보입니다. 따라서 날씨 요건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가장 별자리 관측이 편한 계절적 시점은 7월부터 9월 정도 사이가 가장 편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7월부터 9월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구름이 별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구름이 없는 그런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달 자체가 보름달이 아닌 금음달일 때 별자리가 잘 관측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저쪽에서 석양이 지면서 주황색 하늘로 바뀌어가는 모습들 슬슬 보면서 이렇게 우리 목적지로 갔던 것이 참 또 제 인생에서 또 남는 추억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7, 8시간 그리고 10시간 가까이 차로 이동을 하면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차를 3, 4시간만 타도 힘들던데, 물론 그러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처음 기다리고 있었던 체험 코스는 온천욕을 같이 할 수 있는 통나무 온천욕
체험 시설이었습니다. 방송 최초로 상반신 노출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상의 몽골의 이 숲속에서 이렇게 온천수로 목욕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여독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몽골에서 게르 체험 이번에도 했고요. 다음 편에서 아마 자세하게 게르 체험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만 이렇게 통나무집에서 온천수를 즐기면서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여행을 한번 해본다는 것도 참 남다른 어떻게 보면 호사를 누리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광 체험을 하기 전까지 도착했던 경로를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다면 몽골에서 에코프렌들리 투어리즘, 에코프렌들리 마이닝, 즉 자연 친화적인 관광과 자연 친화적인 광업이 어떻게 공존하게 된 것인지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영상은 다음 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